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뉴스플러스입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낙후 지역을 개선 보존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 사업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부 도시재생 구역의 해제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MM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3천억 원 규모의 HMM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주식 전환 이후에도 HMM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얼마 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북미 전기차 생산 판매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면서 속도 유지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일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 빠듯해 보이는 길. 하늘에는 전깃줄 뭉치가 뒤덮여 있습니다. 골목길 대부분은 급경사고 그 위에는 낡고 허름한 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1호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동의 모습입니다. 이후 4년여간 총 1,100억 원을 들여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원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차가 지금 올라가면 내려올 때에 비껴 내려올 수가 없어요. 폭이 지금 3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주민들은 거의 다 보면은 도로를 원했거든요. 써가지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돈 어디 갔을까? 청소년 시설과 박물관 등의 예산이 대부분 투입됐고 계획했던 노후 하수관 정비는 지금도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못한 원주민들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추진을 결성해 재개발의 선제 절차인 도시재생구역 해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끝에 서울시 산하기관이 해제를 위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도시재생지역 10곳 모두 탈락한 것과 기조가 달라진 겁니다. 실제 그런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 툴이 없기 때문에 재생 지역을 해제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처리 기간이 또 있을 거니까. 이런 변화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실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박원순식 벽화마을 그리기 도시재생 사업부터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라는 게 기존 양상에서 읽혀진 거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에게도 내걸었지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만들어낼 거고. 여기에 서울시는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지구 단위 계획안을 공개하며 꽁꽁 묶은 박 시장의 재건축 정책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공급의 속도를 내는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선 아무리 빠른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제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이 광 케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KT가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와 관계없이 최대 속도가 정해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KT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아파트 내부의 인터넷 전선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경우 전선 2개만 설치돼 최대 속도가 500mbps밖에 나올 수 없지만 KT 대리점에선 2배 속도인 1기가짜리 상품을 팔았습니다. 1기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접수를 했다가 다시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접수시키면은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는 가다가 안 된다 그러다가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다시 전화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개통 처리만 해달라. 그래서 개통 처리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개통 처리된 인터넷 상품의 경우 당연히 속도가 느립니다. 현행법상 계약한 인터넷 상품 속도의 30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소비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문제는 최저 속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KT를
기가가 5,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가스 드라이기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18평짜리 공기청정기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소비자에게 건물 환경으로 인해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이제 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는 금지 행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이용을 해치는 방법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소비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추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소비자가 동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 계약 이행을 어쨌든 뭐 소비자에게 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통신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완전 판매 요소가 일단 있고 일종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과기부와 방통위는 KT를 시작으로 통신 3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도는 1.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며 올해 3% 중후반대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견뎌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의 존경과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6%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중심을 잡고 소비까지 플러스 전환하며 지난해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줄었던 경제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분기 들어서도 지속되는 수출과 내수 회복을 언급하며 올해 3% 중후반의 성장률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성장 회복의 이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충격 회복과 고용 상황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지표 회복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세밀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의 깜짝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전용기를 타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지난해 1월 CES 참석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깜짝 출장이었던 만큼 정 회장의 미국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북미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의 현지 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도로 수요가 올라오면 현지 생산을 고려한다. 유럽의 EV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유럽, 그다음에 북미 이 정도 순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현지 생산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고려한다라고 기본적인 접근은 말씀을 드렸고요. 정 회장은 방미 기간 중 로스앤젤레스의 현대차 판매 법인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전기차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자율주행 기술 합작사인 모셔널 관계자를 만나 아이오닉5를 활용한 전기 택시 사업을 점검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모셔널은 현재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 4 수준을 확보한 상태로
현대차는 2023년부터 아이오닉 5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정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차 택시를 미국 현지에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내다가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공급하고 여기서 사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역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또 자율주행 기능을 가미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 회장은 또 최근 타이거 우즈 사고 이후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한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건설 현장 하면 땀 흘리는 남성들을 쉽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친 건설 현장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설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청량리역 바로 옆 65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눈에 띄는 한 여성, 올해로 25년 차인 임수지 설계팀장입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설계팀에도 참여했던 그는 이번에는 강북권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 현장에 나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입사 때만 해도 건설업은 여성을 찾기 힘든 곳이었지만 성별을 구분짓지 않고 기회를 주는 기업 문화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한 25년 전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혼자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지목이 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하는 중에는 사실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동료로서 대해주셨던 것이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직종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때 희망하는 직무 분야로 전환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처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건설 현장에 롯데건설은 다방면에 걸쳐 여성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부서 배치 전 토목과 건축, 플랜트, 주택 등의 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 직무를 신청합니다. 그 결과 롯데건설 신입 채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5년 만에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공 현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입사할 때 동기들 중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은 시공직 여자들이 많았고 건설사,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여성을 시공직, 기술직으로 뽑아주는 가장 좋은 회사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는 게 그룹 방향의 차원이기도 했고 여성 인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시작한 유연 근무와 입학 돌봄 휴직은 물론이고 남성들의 의무 육아 휴직까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 롯데그룹 차원의 와우 포럼과 롯데건설의 여성 리더십 교육,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했습니다. MZ세대 직원들에게 더 이상 건설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산업이 아닌 기회 평등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남성적이다, 사실 그 좀 자체가 남성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전 요즘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그 근속 연수가 짧잖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정년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오래오래 일하는 그냥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에 주춤하는 사이 롯데건설은 여성 인재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오히려 효과적이란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HMM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만기를 앞두고 어떤 선택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민영화 가능성까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HMM 실적이 요즘 그렇게 좋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홈슬라로 부르는 이유가 있을 만큼 정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6,800원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1년 새 주가가 10배가량 치솟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서 올 1분기에만 또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은 HMM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건데 오히려 산업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보통 최대주 주면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쵸. 고민입니까? 사실 HMM이 지금은 정말 화려하게 부활해서 100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하기 전까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즉 9년간 적자 행진을 기록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동안 누적 적자만 5조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워크아웃에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때문에 HMM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기준 그 HMM의 지분을 12.61%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산은의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채권인데 만기가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가 정말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정말 만기에 이자만 받을지 고민이 깊은 건데요. 그 이유는 산업은행이 그냥 일반 투자자와 다른 또 투자 수익만 따지지 않는 국책은행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산은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3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HMM의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방서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HMM의 주가는 약 900%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1조 6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하지만 산은은 아직 HMM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 그런데 왜 매각설이 잦아들지 않는 걸까? 시장에서는 매각이 부담스러울 만큼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 배재훈 대표의 임기가 1년에 그친다는 점,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등을 매각설의 배경으로 꼽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전환사채를 매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앞으로 산은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영구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은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만기에 상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3,300억 원가량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이제 겨우 흑자를 낸 HMM이 한 번에 갚기도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꾼 뒤 곧장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산은은 전환사채를 주당 5천 원의 HMM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으로 받을 주식에 최근 주가를 단순 대입하면 7배 수익이 점쳐집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바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장의 물량이 대거 풀리며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까닭에 국책은행으로서 면이 서지 않습니다. 주식을 당장 시장에 내다 팔지 않더라도 산은의 HMM 지분율이 높아져 향후 매각에 부담이 됩니다. 전환권을 일부만 행사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차익도 없고 지분율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은이 HMM 인수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면 가장 적당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 HMM의 재무구조, 주가에 미칠 영향 등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그냥 은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책은행이고 어려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이제 정상화를 이제 담당하는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HMM 매각설이 풍문으로 끝날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낼지 산은의 선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앞으로 이 시나리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뛰었고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그래서 어떤 입장입니까? 매각 계획이 실제로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매각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각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그리고 3월 그리고 최근까지 올해만 벌써 3번째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선 이제 HMM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뭐 HMM의 몸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이 매각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점은 경기를 타는 해운업 특성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경기 순응형 업종이다 보니까 HMM이 특별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컨테이너 시황이 좋으면 또 실적이 올라가고 또 그게 아니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미국에서 그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내년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가 매각 적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이 매각의 적기다 이런 매각설이 나오는 거고 그에 앞서서 지금 전환 사채 만기를 앞두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또 이것 때문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증권사 한 8곳을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5곳이었습니다. 3곳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산은의 입장을 다 고려해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해도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몸을 좀 사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거부를 제시하기도 했고 또 5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또 각기 다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되게 분분했던 건데 어느 쪽도 몰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또 취재를 해본 결과 산업은행은 이번 시나리오, 즉 주식으로 모두 전환한다 이런 부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HMM의 지분을 늘리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산은은 은행이면서도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법에도 적용이 되고 공공기관 자회사법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지 이거의 이익을 따져보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전환하게 돼도 뭐 30%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요장 기준으로 보면 또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자회사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기자 취재에 따르면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거군요. 주식으로 바꾸면 뭐 산은이 아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과 공공기관의 자회사법을 좀 따져봐야 된다 앞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시나리오 즉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은행법 때문이었는데요. 그 은행법 3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산은이 들고 있는 HMM 주식 수가 4,360만 주, 지분율로 따지면 12.61%인데요. 이 3천억 원의 전환 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6천만 주의 주식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주식이 되는데 이럴 경우 지분율이 지금의 2배가 넘는 또 26%대로 증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점쳤던 건데요.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은행법에 예외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거나 혹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5% 이상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자회사 편입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자회사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또 산업은행이 은행이면서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자회사 규정을 또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 규정을 보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혹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 임명권 등 실질상 지배력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은이 지금으로서는 은행법을 적용할지 공공기관 자회사법을 그걸 적용을 할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규정을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30% 이내로 HMM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은행법을 적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또 적용하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는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1년 만에 아까 10배 넘게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환사채를 사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는 그냥 300억 원. 지금 시나리오에 따른 이익을 제가 해놨는데 네. 300억 원을 받는 거 그리고 주식으로 아예 다 바꿨을 경우에는 2조 원이 넘는 이익이 엄청난 생깁니다. 차이네요. 이거 누가 봐도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이제 2번을 모두가 선택을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만약에 전환을 하더라도 시장에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사실상 6월 말까지면 만기가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은 그쵸. 상황이라 당장 뭐 HMM에 대한 매각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월에 만기되는 전환사채를 산업은행이 이제 주식으로 모두 전환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매각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산업은행이 1번, 2번 시나리오 다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 전환사채 6월 만기 오기 전까지 HMM을 아마 매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인수자를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가 인수할 거다 하면서 매각설이 계속 나왔던 이유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당연히 뭐 이 2달을 앞두고 인수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만기 전환사채까지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HMM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인수 후보자를 찾는 그런 물밑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HMM 실적이 좋잖아요. 네. 올해 좀 매각을 하는 게 산업은행 입장으로서도 유리하기 때문인데 지금 또 따져보면 산업은행이랑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191회부터 197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규모가 3조 3천억 원. 주식으로 만약 전환이 된다고 하면 6억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기존 상장 주식 수가 3억 2천만 주가 조금 넘으니까 저 물량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보다 2배가량 해당되는 그 물량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물량이죠. 네. 지금 우리가 6월 만기 전환사채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셈입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저 전환사채들이 다들 청구 마감 시점이 빨라야 2047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식 연계 채권은 향후에 이제 사는이 HMM을 매각할 때 협상 조건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190차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냥 전환사채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영구 전환사채고 3.3조 규모의 이제 영구 전환사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거지. 네, 뭐 이번 6월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매각은 이렇게 계속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수 후보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이제 포스코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운업 진출 의지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 HMM을 인수하게 되면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윈윈이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어 범현대 재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물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J 그룹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또 이제 HMM 매각설의 양상이 아시아나항공과 좀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시아나항공도 사실 산업은행이 매각 결정을 내려지기 전부터 이제 매각설이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또한 산업은행이 HMM을 매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뭔가 기업들의 의증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떠보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설과 후보군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함께 은퇴 세대의 노후 자산이긴 한데 문제는 수익률이 고작 1%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을 올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1%밖에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률이
수익률이 좀 낮은데요. 수익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앵커는 퇴직연금을 네. DB형으로 가입하셨는지 DC형으로 가입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굴리지 않고 회사가 대신 굴려주는 DB형으로 네.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 DB형의 경우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에 따라서 좀 정해져 있는 거고요. DC형은 매달 적립금을 좀 모아서 자신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자신이 상품을 가입한 운용사의 운용 지시를 좀 내릴 수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이 DC형을 선택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년 정산을 받아서 굴려야 하는 DC형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얘기인데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사실 뭐 예금에 넣어놓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네, 그 퇴직연금을 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 자금을 묻어두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현행 제도로는 DC형 가입자가 운용사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1%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자동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요? 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디폴트 옵션은 말씀드린 DC형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알아서 상품을 선정해서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4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체코, 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 4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굴려주는 게 확실히 성과가 더 좋은 모양인데 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국회를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는데요. 지난 네. 19대, 20대 때도 이 법안이 올라왔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코스피가 3,000을 넘는 등 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가 서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상품 범위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뭐 별도로 운용 지시를 안 하면 그냥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요, 이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이 이제 도입되더라도 그 디폴트 옵션 적용을 안 받고 원리금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디폴트 옵션 안에 원리금 상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냐 뭐 실적 배당 상품이냐 이거는 언제든지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되면 계속 가입자들이 원리금으로 가게 돼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디폴트 옵션은 운용 지시를 안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인데요. 네. 운용 지시를 안 한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운용사 그 상품에 가입하고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금에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금에 넣어달라고 운용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요. 앞서 보셨던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있는데도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일본이 미국과 호주와 달리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국회에서 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뭐 불필요하게 논의만 하고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업 이슈들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지수는 좀 주춤했지만 매수세가 철강 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포스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이제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1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20% 증가했습니다. 네. 2011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오늘까지 주가도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전망 또한 밝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연봉이요? 네. 사실 포스코도 워낙 자회사들이 많아서 잘 예측이 안 되는데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군별로 연차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재미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명만 보면 이제 무역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 여기였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드리죠. 미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배경 기업이 극중에선 원 인터내셔널로 불리는 종합 상사인데 실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모델로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친근감이 좀 느껴지죠. 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래가 몰랐는데 굉장히 대기업에 다니던 사원이었네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 측은했었는데 부럽습니다. 자, 그럼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1분기 실적부터 그럼 짚어볼까요? 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7조 8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말씀하셨듯이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또한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포스코 인터의 철강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매출은 잘 나와줬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1,269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매출은 한 30%가량 는 모습인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네, 미얀마 가스전 관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면 미얀마 사업 규모가 꽤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00년 미국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 계약을 하고 가스 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영상이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인 슈에로 포스코 인터가 운영하는 가스전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인터는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 시추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국 국영 석유 회사와 30년간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얀마 가스전 영업이익이 포스코 인터 전체 영업이익의 65%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적이 급감한 겁니다. 가스전 관련해서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안입니까? 네, 포스코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단계 개발이 지연돼 투자비 회수 비율이 하락한 탓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 근간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쯤 투자비 회수 비율 이게 좀 돌아와야 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수 비율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3분기부터 이익 수준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진정되지 않고 있죠. 예, 안 그래도 미얀마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은 괜찮은 겁니까? 네,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쿠데타가 육상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 해상에 있는 가스전에 물리적인 영향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그 점은 다행이네요. 네, 다만 이제 국제 인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에게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철수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화두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비인도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업을 접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이번 쿠데타로 인한 사망자가 500명을 넘기는 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인터가 여태까지 냈던 수익이 군부로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포스코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측은 수익금은 정부로 들어가고 있고 미얀마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가스 20%가량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인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미얀마 군부와 유착관계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은 알겠지만 그래도 미얀마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알짜배기 사업을 접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포스코 인터 측에선 가스전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과 소송 리스크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좀 요구인 면인데 이런 요구를 좀 그냥
상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ESG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포스코 인터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고 미얀마 가스전을 둘러싼 철수 매각 이슈가 매듭지어지기 전까진 포스코 인터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또 얽혀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미얀마 가스전을 지금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봤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드렸듯 3분기부터 미얀마 가스전 이익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 네.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철강 부문 판매량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넷 자회사 SPS를 통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 물량을 감안하면 증설까지 필요한 단계입니다. 증권업계에선 2분기부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의미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분기 전망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목표 주가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 키움증권과 현대차 투자증권 등이 목표가를 보시다시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23,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는 한 5% 넘게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목표 주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t is clearly fun to drive. From any racetrack to every corner of the road, N will deliver a fast and exhilarating journey. Our goal is to get the hearts of our customers racing and keep them there. We want them to feel thrilling high performance.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비트코인 테마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테마주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걸 두고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도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비트코인 테마주요? 네. 글쎄요, 어디입니까? 네, 바로 테슬라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마치 테마주처럼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겠죠, 이제. 네. 지난 13일에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9% 가까이 치솟았고요. 지난 8일에는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데 이때 빅테크 주가 대부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머스크가 암호화폐를 띄우는 데는 나름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트위터에도 많은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렸는데요.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나서 테슬라가 그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순이익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판매 수익이 1억 달러 정도가 반영이 됐던 겁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2월에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고요. 1분기 동안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2억 7,200만 달러를 판매를 했고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사업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로 실적 개선을 거두었다는 게 되네요. 네, 그래서 비판이 좀 많은데요. 네. 개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브 포트노이는 트위터에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고 그가 가격을 높인 이후에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본드앵글의 설립자 비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시세 예측이 제한된 변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함으로써 재무 상태의 명확성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단이 쇄도하자 일론 머스크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건 팔지
않았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내놨지만 시간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게 테슬라의 출고 증가율 전망치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연간 50%로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테슬라의 목표치 90만 대를 출고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고요. 또 테슬라는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도 토종업체의 선전으로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주가 개선을 위해서는 본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기자도 이제 뭐 미모도 미모지만 일을 잘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중국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인천 차이나타운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싫으시죠? 그렇죠? 네. 인천 타이나타운의 10배 규모인 한중 문화타운이 조성될 예정이었는데요. 사업자인 코오롱 글로벌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짓는다는 걸로 시민들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한 국민청원 때문이었는데요. 국민청원 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6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코오롱 글로벌 이 사업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청원인 말대로 정말 한중 문화타운이 차이나타운 사업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또 LA 차이나타운이 관광 명소로 발전한 것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곳에는 재외 국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강원도에 중국인 집단 정착촌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강원도 측은 중국인 집단 거주 시설이 아니다. 테마형 관광지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테마형 관광지요? 네, 맞습니다. 이 테마형 관광지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강원도는 일단 전임 도지사 시절인 2008년부터 무릉도원 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고 당시 건설사였던 코오롱 글로벌이 시행사로 나서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이후 홍콩의 지메이 그룹이 참여하면서 관광단지 내에 한중 문화타운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현재 계획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타운을 짓느라고 유적지를 없앤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뭐 유적지 자체는 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통해 관광과 교역까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100% 민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 예산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죠. 청원 마감일인 오는 28일 청와대의 답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지분이 없다는 건 그만큼 권리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국민의 불안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승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라는 것은 뭐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뭐 이런 뜻이죠. 마치 제가 앵커를 인천 차이나타운에 데리고 갔으면 부득이하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서 띄운 부득이한 승부수가 통하고 있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화웨이의 승부수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미국의 제재로 주력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5G 장비의 어떤 생산이 좀 막힌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동차를 선점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요? 네, 화웨이는 앞서 베이징 자동차 아크폭스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가격은 기본형이 우리 돈으로 약 6,600만 원, 고급형은 7,3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화웨이는 이 차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하모니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또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앙처리 장치나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 등을 탑재를 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뭐 이 기자 연봉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네. 화웨이가 전기차도 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샤오캉 주식과 공동 개발한 전기차를 화웨이 매장에서 5천여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화웨이가 개발한 시스템이 하이카 솔루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폰과 차량의 연결이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인데 운행 전에 뭐 스마트폰으로 듣던 음악이 차량에 타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음성으로 차량 제어가 가능하고 또 집안의 스마트 기기들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팔리기도 굉장히 잘 팔린다면서요? 네, 화웨이가 공동 제작한 전기차가 양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틀 만에 3,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화웨이 측에서도 뭐 수량이 스마트폰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정체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부득이한 사업 전환이 오히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04%, 선전 종합지수는 0.28% 올랐고 창업한 지수 역시 0.56%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중국 당국의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대형 음식 배달 업체인 메이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서 메이턴까지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래도 반독점 조사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메이턴 상승 전환과 함께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중국의 3월 공업이익 지표가 전년 대비 92.3%나 증가한 것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지만 화장품을 비롯한 의료미용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구리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은 1% 넘게 올라 4.42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구리 가격은 3주 연속으로 상승 중입니다. 원자재 전문가들은 현재 구리 가격이 슈퍼 원자재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리는 전 세계 경제 회복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SKIE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또 SK하이닉스와 LG화학, 삼성그룹주와 LG그룹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대표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AMD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나온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경제에 아주 큰 희소식이 들려왔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사로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싶으실 텐데요.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 GDP 살펴보시면 지난해 1분기 수준을 이번 분기에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1분기에 1% 미만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와 있었는데 이 예상을 또 훌쩍 뛰어넘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혹시 수출만 잘 되고 민생은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한번 보시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할 것 없이 고루고루 성장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완화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해온 덕분에 자영업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지는 않았던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들이 당장 체감은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방역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위기를 발판 삼아 착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동시에 K자 회복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방역 위기 극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하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cut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